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칭하며 팩트로 팼거든요. 이로 인해 중국은 정치적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도발 아니냐 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거품 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시진핑은 중국 정치의 여러 관례를 깨고 3년임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 중국 최고의 핵심 권력이자 실세인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을 자신의 최측근으로만 꽉꽉 채워놨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시진핑의 정치 체제를 두고 1인 지배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시진핑은 현재 중국의 국가 주석이자 군사위원회 주석이자 공산당의 총석이거든요. 이 말은즉 시진핑은 중국의 대표자이자 인민해방군의 총사령관이자 공산당의 최고 권력자라는 건데, 이런 시진핑이 죽는다면 중국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14억 인구 중국의 독재자 시진핑이 죽으면 벌어지는 1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라마다 국가 원수를 부르는 명칭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일본은 천황이 있지만 실제 국가 원수는 총리이고, 이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 주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라를 대표하는 명칭이 다른 만큼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른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 중국의 정치 형태라는 게 워낙 복잡해서 이걸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게 되면, 매년 3월마다 중국 인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열리는 전인대, 즉 전국 인민대표 대회가 있죠. 이건 중국의 입법기구이자 명목상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헌법 수정, 법률 제정 및 공포, 국가요직 임명 등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민들의 대표가 한 곳에 모이는 자리인 만큼 이곳에서 결정하는 자리가 바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주석, 그리고 군권을 장악하는 군사위원회 주석입니다. 사실 이것만 본다면 전국 인민대표 대회가 중국 정치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국 인민대표 대회보다 중국 정치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여기서 말씀드린 전국 대표대회라는 것은 정당이 개최하는 전국적인 대의원 대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전당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정치 권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독점하고 있는데요. 전국 인민 대표대회의 총 2980개의 의석 중 중국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만 살펴보더라도 약 70%인 2097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중국 정치의 실질적인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공산당원들이 모이는 만큼 전국 대표대회에서는 공산당의 지도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7명의 상무위원을 뽑거든요. 또 이 7명의 상무위원을 결정하고 또 그 중에 한 명이 공산당 총서기가 되는 건데, 사실상 실세는 총서기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어찌됐든 간에 중국 정치 특성상 한 명의 지도자가 아닌 7명의 상무위원이 함께 공산당을 이끌고 있어 이 형태를 우리는 집단지도 체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아무래도 중국의 정치 권력을 공산당이 꽉 잡고 있다 보니, 이 공산당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총서기로 뽑힌 사람이 그 다음 해에 열리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되고 또 군사위원회 주석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중국 권력의 실권은 어느 누구도 아닌 시진핑 주석이죠. 결국 시진핑은 공산당의 총서기이자 중국의 국가주석이자 중국의 군사위원회 주석, 이렇게 세 가지 직위를 가진 욕심쟁이 푸인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3년임에 성공하고 난 뒤 이야기가 정말 많았죠. 원래 공산당 총석이라든지 군사위원회의 주석은 연임 제한이 딱히 없었지만, 중국에서는 과거부터 1인 독재를 막기 위해 국가주석의 자리는 2번으로 연임을 제한해뒀었습니다. 실제로 덩샤오핑 이후 꾸준히 집단지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왔는데, 시진핑은 집권 후 이 체제 자체를 흔들어버렸죠. 아니, 지난 2018년 개최된 전인대에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 개헌이 무려 99.8%의 찬성표로 통과하면서 시진핑이 3년임을 하게 되었고, 시진핑은 중국의 핵심적인 정치 권력이라 할 수 있는 상무위원 7인을 모두 충성심 높은 자신의 최측근으로 라인 독점을 해버린 거야. 이로 인해 미국에선 시진핑을 중국의 국가주석이 아닌 총서기로 불러 중국 공산당의 독재자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쌓아올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10년 집권이라는 룰을 깨부숴버린 뒤 1인 천하의 시대를 연 시진핑이 하늘나라로 간다? 이렇게 되면 일단 시진핑의 세력을 견제하려고 했지만, 권력에 짓눌려 깨갱하고 있었던 정치 세력의 목소리가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설명해드렸듯이 중국 정치에선 공산당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모두 차단될 가능성이 높고, 또다시 공산당 내부에서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내세우겠죠. 잠깐 시진핑핑이가 그렇게 헤쳐먹었으면 우리도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네 뭐하냐? 우리 쪽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계속 이어가는 게 맞지. 너네 저리 가. 야, 너네 왜 이렇게 매정해? 진짜 느낌적으로다가 혁명 한번 일으켜? 치권 한번 출까? 야, 너네 진짜 무섭다. 우리 쩌둥이 형님은 참새를 때려잡았지.
잡았지만 우리는 호랑이건 파리건 다 때려잡아. 이렇게 시진핑이 지금 당장 사망하게 된다면 다음 후계자가 누구라고 딱 잘라 말하기에는 어렵지만 시진핑이 중국 정치의 관례를 깨고 아직 후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꽤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어찌됐든 매뉴얼대로 움직여서 어떻게 그 자리를 채운다고 해도 중국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시진핑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른 국가들이 엔데믹을 외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중국은 뚝심 있게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면서 도시 봉쇄 조치를 하는 등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서방 세력의 정책보다 중국의 정책이 훨씬 더 뛰어나다. 코로나 박멸을 외쳤으니 내가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킨다. 이런 느낌으로 자신만만하게 선언했다 보니 중국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책을 펼쳤죠. 근데 이 코로나19는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은 채 중국인들을 괴롭혔고 참다 못해 빡칠 대로 빡친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시진핑에게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거든요. 아파트 화재 사건 이후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었던 우르무치, 상하이, 청두, 우한, 심지어 베이징까지 시진핑의 퇴진과 동시에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고 이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 언론과 인터넷, SNS 통제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시위는 그동안 억압받던 자유를 되돌려달라는 이른바 백지 시위로 이어지게 되었죠. 이건 중국 사회 내부의 피로도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죽어버렸다? 그럼 자유를 갈망하고 있던 중국 사람들의 여러 억제기 중 가장 커다란 억제기가 사라진 것이다 보니 공산당에 대한 반감을 품은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중국 정부에 가장 불만을 품고 있는 이들이 있거든요. 바로 위구르와 티베트 자치구. 이 지역은 현재 중국의 영토이긴 하지만 위구르의 경우에는 1949년, 티베트의 경우에는 1950년에 중국식 제국주의 팽창으로 합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중국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중국은 무력으로 점거한 이 지역을 이용해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일단 위구르에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히토류 등의 광물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에는 사람이 살기 척박할 정도로 높은 산지이다 보니 지금 당장 채굴을 진행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자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될지 몰라 위구르 지역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두들겨 잡고 있죠. 게다가 티베트의 경우에는 또 황하강, 양쯔강, 메콩강의 발원지거든요. 이로 인해 티베트 지역을 아시아의 식수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중국은 여기에 댐을 막 갖다 지어버렸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12개의 댐이 건설되어 있고 앞으로 11개의 댐을 더 건설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건 말 그대로 티베트를 물탱크 삼아 주변 나라의 물길까지 싹 다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티베트에서도 중국으로 독립하기 위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죠. 만약 티베트인들이 독립해서 인도 같은 반중 국가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역으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길이 막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부족한 물이 메말라서 중국의 상황이 불만해질 것 같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독립을 외치고 있는 티베트인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탄압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대빵 시진핑이 죽는다? 물론 위구르와 티베트가 워낙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 중국 정부가 쉽사리 이들에게 쥐쥐를 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자신들은 탄압했던 중국 정부의 상징적인 국가주석 시진핑이 사망했다는 소식은 이 지역 사람들에겐 독립의 기회라고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독립에 대한 갈망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폭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만약에 티베트와 위구르가 독립을 하게 된다? 그럼 최악의 경우 한족을 포함한 총 5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국이 해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약 14억 2,500만 인구 중 90%가 한족이고 나머지 10% 남짓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소수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영토가 중국 영토의 60%가 넘습니다. 여기서 또 위구르와 티베트 지역은 중국 전체 면적의 4분의 1인 25%를 차지하고 있죠. 결국 꾸준히 독립을 외치면서 중국 정부의 반기를 들고 있는 위구르와 티베트가 독립을 하게 된다면 이건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또 다른 지역에서도 독립을 하려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 독립시켜달라고 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고 하면서 중국 국경선 안에 있는 모든 소수민족의 역사와 문화는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의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가 있죠. 네, 바로 타이완입니다. 이 타이완의 경우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외치면서 호시탐탐 병합각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 경우에는 시진핑이 사망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 즉 양안 관계의 경우 과거 국공 내
국제전이 끝난 이후부터 중국은 타이완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죠. 때문에 시진핑이 죽었다고 해서 타이완을 포기한다고 하기보단 내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타이완에 신경을 덜 쓰게 되었을 뿐,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타이완에게 시비를 걸지 모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죽음은 중국에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분수령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네요. 자, 그럼 전세계 독재자들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말을 되새겨보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